저번 주 거에서 주어인가를 볼게 얘들아. 주어인가 하기 전에 여러분 선생님이 3인국, 송민국에서 개념 하나만 더 정리할 거야. 3인국은 여러분 어차피 학교에서 진도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비교라고만 생각하시고 송민국 하나 더 볼 거야. 송민국 개념 선생님 하나 더 설명해야 되거든. 14쪽 한번 보자. 14쪽. 1주차 14쪽. 1주차에 있는 14쪽. 여러분 3인국 시험범위 안 들어갔어도 매년 여러분 연계로 출제해 주셨거든. 그래서 그냥 비교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3인국하고 송민국 모두 다 갈래가 뭐였어 얘들아? 가사. 가사. 그리고 여러분 주제가 네 글자로 뭐였더라? 영문 지정. 그치? 자, 여러분 시적 화자가 원래는 신한데 신하가 누구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성의 목소리로. 그렇지? 이 신하가 여러분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서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 그리움, 사랑 이런 걸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진술 방식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송민국은 감녀랑 을녀가 둘 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아. 말을 주고받는 걸 우리 뭐라고 해 얘들아? 대화체.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얘들아 3인국 그냥 얘들아 같이 비교해버리자. 3인국은 두 사람이 나왔어. 혼자 얘기해. 혼자 얘기하는 거 독백. 그렇지. 여러분 독백체가 쓰이고 있고요. 자, 여러분 송민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성정의 방식이 뭘 썼냐면 여러분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공간을 이동을 시키죠. 그 공간의 이동이 이 사람의 적극성 이동을 잘 드러나게 해주는 요소였어. 근데 여러분 공간이 이동하면서 얘들 당연히 뭐도 변할 수밖에 없어? 시간의 변화. 그렇지. 시간도 쭉 변하고요. 근데 여러분 3인국은 뭐가 변했지 얘들아? 계절이 변하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비교해서 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송민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 3인국하고 송민국 두 개를 비교하면 둘 다 우리말을 많이 쓰고 있는 장점은 있어. 근데 둘 다 비교하면 선생님이 얘들아 왜 송민국부터 먼저 한다고 했었냐면 우리말로 더 많이 잘 쓰여져 있다고 했지. 얘가 우리말을 더 많이 써. 상대적으로. 한자가 거의 많이 없어 얘들아. 그래서 순우리말에 얘들아 그 기능이 엄청 많이 쓰였고요. 다음 근데 3인국은 한자어가 좀 많기는 해. 한자어가 조금 더 많다. 한자어가 많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또 아랫부분 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그러면 송민국을 보면 송민국에서 화자의 태도는요. 임의 소식을 뭐 하려고 하고 있냐면 얘들아 자기가 직접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 알아보는 노력이 무슨 태도라고? 적극적. 자, 그런데 여러분 3인국 같은 경우는 계속 님의 소식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그냥 선물만 보내려고 해. 그러니까 님을 기다리고 있는 소극적인 면모가 여러분 누구랑 비교했을 때 송민국, 3인국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극적,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소박한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왜냐면 노천 초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게 얘들아 뭐 집이 뭐 엄청 커다랗거나 뭐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서민의 목소리가 나와. 서민 여성의 목소리. 그러니까 순우리말을 더 많이 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저기 3인국 같은 경우는 한자어도 많이 쓰였지. 그리고 여러분 얘가 옷을 만들 때 얘들아 비싼 얘들아 그 옷감 비싼 실 비싼 얘들아 잣대도 금으로 된 잣대를 쓴다고 했잖아. 사대부 여성이야. 사대부 여성들은 한자도 이해할 수 있었고 한자도 읽을 수 있었고 돈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 그리고 사대부 여성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집 안에서 계속 기다리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서민 여성들은 그래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웠으니까 자기가 찾아서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게 나오죠. 여러분 얘네들은 각각 분신을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 3인국에서 분신 누구 설정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범나비. 그렇지. 자, 시험은 여러분 왜
3인국이 시험 범위는 아니어도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민국은 여러분 분신을 2개로 설정했잖아. 여러분 우선 을려가 설정한 낙월, 그 다음에 갑려가 조언해서 설정한 분신인 구준비.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상대적으로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범나비는 여러분 호랑나비야, 호랑나비. 눈에 확 띄겠지 얘들아. 시각적인 면모랑 그리고 여러분 향 묻힌 날개. 향 묻힌 날개가 무슨 이미지를 써야 돼? 후각적인 이미지로 나의 존재감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월은 무슨 이미지로만 자기 존재를 알려요? 시각으로만. 시각으로만. 근데 여러분 구준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릴 수가 있냐면 비 오는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 비 오는 소리 들을 수 있지. 비 오면 여러분 우리가 촉각으로 느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훨씬 여러분 나의 존재감을 잘 드러나는 걸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면 내 존재감 제일 잘 드러나는 게 누구야? 구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범나비. 그 다음에 낙월이에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게 지속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 구준비가 장마비거든? 여러분 장마는 거의 얘들아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장마잖아요. 얘는 여러분 20일경 정도를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속성이 얘들아 엄청 길다. 왜냐면 장마 기간 내내 나타날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낙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속성이 물론 매일 밤 나타나더라도 근데 매일 밤 얘들아 달이 뜬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 달이 떠도 구름에 가리면 달빛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밤에만 밤에만 잠깐.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 지속성은 구준비가 더 강하네. 근데 여러분 범나비는 지속성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얘는 여러분 호랑나비가 날아다니는 그 기간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지속성으로 구분하진 않을게. 요거 두 개만 비교를 해줘. 그럼 이렇게만 봐도 얘들아 훨씬 더 구준비가 더 지속성이 더 강하고 더 적극성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상대방이 나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여러분 비가 오면 상대방이 나를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비 오는 건 무조건 인식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선생님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달이 뜨는 거는 내가 의지를 갖고 보지 않는 한 달이 떴는지 달빛이 내려오는지 인식할 수 있다 없다?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 했어. 얘는 여러분 상대방이 인식하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 범나비는 여러분 내가 니만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했거든? 근데 거기다 조건을 달았죠. 님이 날인 줄 모르셔도 이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님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도 나는 끝까지 쫓아갈 거야. 이 말은 상대방이 나를 인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얘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중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비가 오면 여기까지 여기 다 맞을 수 있거든? 그러면 비가 돼서 내리면 나는 그 임에게 제일 가까이 갈 수 있어? 아니면 거리감이 멀어 얘들아?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여러분 낙월은요 얘랑 비교하면 비랑 비교한다면 조금 거리감이 좀 생기죠. 왜냐면 선생님 그림 그려줬을 때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달이 이렇게 된다고 거리감이 좀 생기잖아. 그치? 얘는 거리감이 좀 멀어. 상대적으로. 여러분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범나비는요 날아서 님의 옷에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거리감이 가깝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태도를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태도는 여러분 상대적인 거야. 얘가 여러분 가장 많은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가장 가깝고 상대방이 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 제일 적극적이야. 근데 여러분 낙월은 나를 알아만 주세요. 내가 달빛을 보내고 있는 걸 봐주기만 하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거지. 그런데 범나비는
나라는 걸 몰라. 상대방이 나라는 걸 모른다는 건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그 사람 쫓아가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소극과 적극이 딱 중간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소극적인 면모랑 적극적인 면모가 딱 중간이어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낙원하고 범나비랑 두 개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적극적인 거야? 낙원하고 범나비를 비교하면 범나비야. 근데 범나비랑 구준비를 비교하면 누가 더 적극적이라는 거야? 구준비.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낙원하고 구준비도 상대적인 거고 얘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얘들아.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정리하면 낙원이든 범나비든 구준비든 여러분 공통적으로 내가 죽어서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나의 의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내가 죽어서 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내포되고 있다는 건 이건 공통점. 그리고 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달이 되어서 달빛이 되는 거랑 지상계에서 내가 얘들아 립을 올려다보는 거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내가 달빛이 되는 것도 거리감을 뭐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냐면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거리감을 좁히더라도 상대적으로 얘는 좀 더 멀고 얘는 더 가깝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인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3인국, 성민국 문제를 풀 때는 상대적인 개념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15쪽에 있는 주어가로 갑시다. 자, 여러분 규현과는 선생님이랑 방학 동안에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화자의 그 심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아까 나왔던 여러분 그 송민국이랑 좀 비교를 하면 송민국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 서민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규현과의 허난서라는 여러분 대표적인 어떤 여성이야? 사대부 여성이야. 그러니까 어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사대부 여성이면 아까 3인국 생각을 하면 돼. 집에서 계속 뭐만 할 거야? 기다리기만 해야 돼. 자기만 얘들아 끙끙 앓으면서 얘들 한의 정서를 갖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송민국이랑 비교해서 문제를 내면 송민국은 적극적이고 서민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규원가는 3인국의 그 태도랑 3인국의 그런 여러분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비교할 때 같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보자. 엊그제 젊었는데 그럼 엊그제 젊었다는 건 여러분 내가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하마. 얘들 하마가 벌써라는 뜻이야. 벌써 어찌다 내가 늙어버렸니? 내가 왜 이렇게 늙었니?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든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든 현재를 한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과거 회상에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소년행락. 여러분 내가 소년 시절에 행복했던 즐거움. 소년 시절에 행복했던 즐거움을 생각했더니 말해도 다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년 시절은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과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현재를 얘기하는 거야? 과거. 그렇지. 과거에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늙어서 내가 서러운 이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니 목이 메인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는 너무 서러워서 서러움조차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고 과거는 현재는 부정적인데 과거는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대조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대비라고 해도 되고. 선생님 둘 다 쓸게.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를 대조 대비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송민국도 과거 현재 대비했어 안 했어? 했어. 과거에는 여러분 님이 나를 사랑해줘서 정찰했구나 막 반겨주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지셨다고 얘기했잖아. 과거 현재 대비 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부생모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시고 고생해서 내 몸을 길러주셨을 때 부모님이 나를 얘들아 정말 사랑으로 고생해서 나를 예쁘게 키워주셨을 때 그럼 이거는 부모님이 나를 얘들아 키워주는 육아를 해주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과거는 일부러 주황색으로 표시했고 여러분은 다 똑같은 음영 표시이긴 하지만 주황색으로 표시했고 선생님이 하는 저는 무슨 색이냐 연두색은 아니라 저거는 현재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현과자의 과거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계속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공호대필은 못 바래도 군자후보를 내가 원했는데 삼생의 원어 여러분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월하 노인의 연분으로 장안유엽의 경박자를 만나버렸구나. 그럼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네모 표시를 3개를 했어 얘들아. 그치? 자 여러분 첫 번째 공호배필은 신분도 높고 아주 좋은 얘들아 남편상. 그러면 이거는 가장 여러분 이상적인 배필상.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분 높은 사람이랑 정말 좋은 사람을 이제 신랑감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군자호구 그럼 여러분 성인군자 혹은 여러분 호구 다른 사람들한테 얘들아 호감인 사람이란 뜻이거든. 그런 사람을 내가 원했대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얘들아 바라는 소망의 배필상이죠. 그럼 여러분 공호배필은 완전 이상적인 나의 남편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군자호구 같은 남편감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월하노인의 연분이라고 하는데 월하노인은 여러분 두 사람의 인연을 짝지어주는 사람을 얘기를 해. 신이야 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인연 사람들의 얘들아 그 배필을 짝지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부부의 인연을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그럼 뭘 쓰고 있냐면 고사를 인용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장안이 혹시 무슨 단어였었는지 우리 기억나 얘들아? 장안? 도시, 수도라는 뜻이잖아. 이 수도에서 경박한 사람, 제일 경박한 사람 이게 내 남편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현실의 현재의 배필, 현재의 내 남편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내가 바라던 현실적 소망의 이상형이랑도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조가 돼야 되는 거야. 내 배필감에 대한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런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났다라고 했을 때 꿈같아라고 하는 게 얘들아 좋은 의미가 아니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남편감으로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남편감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8번째 여러분 행으로 갈게요. 자 당시에 마음쓰기가 살얼음을 디디는 것처럼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살얼음을 디디면 여러분 잘못하면 발이 빠져가지고 얘들아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삶의 모습을 비유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비유법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 시집간 당시의 불안한 마음, 위태로운 심정 이걸 드러내준다. 자, 3528 겨우 지나. 여러분 우리 숫자 나오면 선생님 무조건 곱해주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지나서 15살, 16살 겨우 지나. 천연여질. 여러분 천연여질은 저절로 나타나는 아름다움. 여러분 그 젊었을 때 나오는 여러분 그 생기발랄하고 아름다운 모습 이걸 얘기를 해. 그러면 천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예쁜 모습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거의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과거의 아름다운 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했어요. 내가 과거니까. 자,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연광, 세월이 훌훌 지나가고 조물주가 얘들아 다시 한다는 건 나를 시기해서 여러분 내가 예쁘고 내가 얘들아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까봐 나를 시기해서 그래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가 지나가 버리듯
설빈한 예쁜 얼굴은 어디 가고 주름살만 늘어났는가?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조물주의 탓이라는 거예요. 조물주가 나를 시기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무슨 표현이냐면 조물주가 운명이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운명 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이 들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운명 탓이다. 근데 여러분 송민국도 혹시 이런 모습 있었어요, 얘들아? 운명 탓이라고 생각을 했지. 여러분 내가 너 탓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은 탓할 수는 없어도 울면은 조물주 탓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운명 탓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봄바람 가을이 얘들아 배오리 배틀에 있는 배가 슉슉슉슉 지나가듯이 그럼 여러분 슉슉 지나간다는 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죠.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 빠르다라는 걸 여러분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지나가든 배틀에다가 비유를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비유법. 근데 여러분 비유에서도 무슨 비유법을 쓰고 있는 거야? 지유를 쓰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시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근데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배틀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고 있다. 여러분 요거 송민국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여러분 송민국이랑 표현법 비슷하게 쓰이는 거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선생님 아까 요거 주황색으로 표시했어. 예쁜 얼굴은 어디에 가고? 그럼 예쁜 얼굴은 나의 지금의 모습이야, 과거의 모습이야? 과거. 여러분 주름살이 생겼대. 여러분 이 주름살과 못난 얼굴은 여러분 지금이야, 과거야? 지금. 그렇지. 이거는 현재야. 그래서 현재니까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과거랑 현재를 또 뭐 해주고 있어 얘들아? 대조도 시키네. 계속 대조 대비를 시키고 있다. 자, 여러분 14번. 내 얼굴 내가 봤는데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여러분 자기가 봐도 자기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서리법을 통해서 자, 어떤 태도가 들어가냐면 자기 탓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탓을 하면서 자기를 비웃는 게 얘들아 우리 무슨 태도라고 하지 얘들아? 자조야, 자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자조적 태도가 드러난다. 혹은 여러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기를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체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때의 정서는 여러분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의 원망은 누굴 원망해야 돼요? 나예요. 내가 늙어서 내가 얘들아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될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 탓을 하고 있는 거야. 남 탓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거는 여러분 누구랑 비슷해? 얘들아 내 탓을 하고 있는 거 송민국이랑도 똑같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탄도 해주고 있고요. 자, 내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서 생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자신이 얘들아 너무 부끄럽고 참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너무 참혹하고 괴상하게 생겼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니?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니? 라고 했지만 답이 이미 정해지죠. 자기 탓밖에 못해요. 서리법.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계속 자기 탓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자기 탓을 하는 걸 여러분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원수구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수원수구하는 탓을 통해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으니까 이 단어도 기억을 해버려 얘들아. 이거는 내 탓이야. 자기 탓을 하는 태도를 얘기를 해.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 서사예요. 여러분 서사 부분은 그러면 여러분 주된 서술 방식이 어떤 거야 얘들아? 과거랑 현재를 대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가 얼마나 원통하고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16번부터는 본사. 자, 여러분 본사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자. 335 야유원에 새로운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여러분 야유원은요 기생집을 얘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생집에 새로운 기생이 나왔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무 예쁜 기생이 있어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유원은 님이 있는 공간이니까 나랑 거리감이 생기고 이곳은 내가 무슨 곳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공간 때문에 내 님이 오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긍정적 공간이야 부정적 공간이야? 부정적인 공간이 돼야 해.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라고 하면 이 새로운 사람이 바로 다른 여성을 얘기하고 이 여성 때문에 님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송민곡에서는 여러분 누구 탓을 했냐면 또 한 명 나온 게 구름이나 안개처럼 여러분 나를 가로막는 방해물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방해물이 다른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했었지 얘들아? 간신을 얘기했지. 신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여성의 목소리로 직접 여성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간신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다른 여성이 돼야지. 그치? 이런 건 차이점이 생긴다. 자, 꽃피고 날이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서 이러면 이거 누가 나가 있는 거야? 나야 아니면 님이에요? 임이에요. 이러면 남편 행동이에요. 임의 행동이고 백마금 편으로 어디 머물고 계신가? 그러면 여러분 백마가 아주 예쁜 말, 금편은 그 말을 탈 때는 채찍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채찍도 얘들아 비싼 애들은 엄청 비싸. 금으로 된 채찍도 있대. 저 금편이 얘들아 금으로 된 채찍이야. 그럼 남편이 얘들아 금으로 된 채찍에다가 그 다음에 얘들아 하얀 말을 타고 나가버렸대요. 그 말은 여러분 진짜 비싼 차를 끌고 갔다는 거랑 똑같아. 자기 뽐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백마금편이 얘들아 한자성어거든 원래는. 그러면 이 한자성어를 왜 쓰냐면 내가 화려한 치장을 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러면 화려한 치장 중에 얘들아 이런 걸 갖고 치장했어 라고 해서 부분을 가지고 화려한 치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표현법이냐면 대유법이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라고 했을 때 머리에 무슨 장식도 했고 여러분 뭐 무슨 옷을 입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머리에 뭘 했고 이런 표현들이 대유의 방식으로 화려한 치장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의 원단념이 뭐냐면 화려한 치장 혹은 화려한 옷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간 사람이 누구야? 님, 남편, 그치? 남편이 나가서 어디 가서 머물고 계신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의 태도는 여러분 한탄할 수밖에 없죠. 어디 가서 싸돌아다니길래 왜 집에 안 들어오지?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이 한탄을 하기 위해서 얘들아 무슨 표현법 썼어? 얘들아 머무는 고라고 했거든? 설이죠. 그쵸? 여러분 설이법으로 한탄 만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르니 소식이라도 알 수 있을까? 이러면 남편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무슨 표현법을 써야 돼? 알 수 있을까? 질문했어? 답이 정해졌지? 설이법. 님의 소식을 듣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거는 송민국이랑 똑같니? 다르니? 똑같죠? 송민국도 님의 소식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찾아 나섰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송민국이랑 공통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허난선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여 얘들아? 그냥 자기 계속 얘들아 그리워만 해. 남편을 기다리기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송민국의 얘들아 정철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했어? 찾아 나서지. 그러면 여러분 소극적 적극적 태도 나오는 거 이해돼 얘들아? 요거는 차이점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비교해서 문제 내기도 하니까 잘 기억해주세요. 자, 인연이 끊어졌다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할까?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남편과 나의 인연이 끊어져 있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 생각을 안 할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의도인 거야. 얼굴을 못 보니 그립기나 말았으면 얼굴을 못 보니까 차라리 그립지라도 않았으면 그러면 12대 길도 길구나 30날이 참 멀리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12대라고 하는 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하루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루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0날 여러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시간이 얘들아 더디게 간다고 생각을 하냐면 님이 내 곁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시간이 지루한 거야. 시간이 지루한 이유는 여러분 너무 그리움이 사무쳐서 내 님이 내 옆에 없어서. 여러분 손에 하나 더 쓸게. 임의 부재. 임의 부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3인국 시험에는 안 들어가지만 3인국이랑 똑같은 말겠지. 3인국 선생님이 여름하고 겨울을 더 길게 쓰는 이유가 내가 지루해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는 게. 그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분도 가자. 자,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을까? 여러분, 이 매화는 지조절개가 아니야, 얘들아. 이 매화는 진짜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시험을 나타내주는 단어야. 왜 얘가 지조절개가 될 수가 없어? 여성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하가 얘기할 때만 지조절개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계절적 시어고, 여러분 이 단어는 지조나 여러분 절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무조건 틀리는 거 아니야. 지조절개가 아니야. 봄의 시간이 몇 번이나 지나갔을까? 자,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체 눈이 섞어치고, 여러분 자체 눈은 자취가 남는 눈, 즉 발자국이 찍히는 눈이야. 그러면 눈이 좀 많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눈이 적게 오는 거예요? 많이 와. 그렇지? 눈이 많이 올 때를 얘기해. 많은 눈. 그리고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러면 구준비가 장맛비를 얘기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니까 님이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내 님이 돌아올 때 어떡하지? 뭐 하고 있냐면 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을 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썼는지 한번 봐봐. 24번, 25번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겨울밤, 여름날,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가, 뭐하고 형식 비슷하잖아.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써야 돼 얘들아? 대구법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무슨 일인가 라고 했지만 여러분 답이 그냥 정해졌어. 비가 많이 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서리법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구랑 서리를 사용해서 임에 대한 걱정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층 갈게요. 3층 봄에 꽃이 필 때 호시절. 여러분 이 호가 무슨 호자야 얘들아? 좋을 호자거든. 시절이 좋을 때. 얘들아 봄이 날씨가 제일 좋죠. 시원하고 그리고 얘들아 따뜻한 햇살 내리쬐고 꽃 피고 얘들아 얘들아 나뭇잎 자라고 너무 예쁘잖아. 이 좋은 시절에 경물, 여러분 경물은 보는 경치를 얘기하는 거야. 경치가 시름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꽃들 얘는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이 꽃은 걱정 없어. 여러분 나무들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 없어. 이 봄에 너무 예쁘게 자라는 거야.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하고 있잖아요. 위에. 그럼 보세요. 나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얘는 시름이 없고 나는 시름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시름이 있고 얘는 시름이 없으니까 대조가 돼야 되는 화자랑. 그럼 여러분 이 경물은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이에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애죠.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객관적 상관물이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객관적 상관물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경물이 객관적 상관물이야. 알겠지? 자, 여러분 우리 송민국은 빈배하고 여러분 반벽청등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얘들아 객관적 상관물이었고, 여기는 경물이 얘들아 이 객관적 상관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봄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야. 나는 슬픈데. 배경이랑 얘랑 대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을날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올 때, 여러분 실소리 혹시 얘들아 무슨 단어를 썼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귀뚜라미. 그치? 귀뚜라미가 침대에서 울 때.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는 건 누구냐면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의 귀뚜라미는 나도 울고 있고 귀뚜라미도 울고 있으니까 상황이 똑같네. 여러분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감정이. 그치?
감정이입이야.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겨울, 여름, 봄, 가을이라고 해서 여러분 계절이 나와요. 사계절이 다 나오죠. 그쵸? 그러면 사계절을 여러분 제시한 이유는 나의 그리움과 한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왜냐면 홀로 사계절을 계속 지내는 나의 그 고독감 있지? 그 고독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 계절의 변화라고 하셔도 돼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압축적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여름과 겨울은 님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봄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과 나를 대조하면서 내가 슬픔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가을은 여러분 쓸쓸한 분위기 속에서 귀뚜라미가 올 때 나도 울면서 지내고 있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기난순,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얘들아 햄이 뭐더라 햄?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의 생각이라는 건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거지. 근심, 시름, 걱정 이런 생각만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8번까지 했으면 여러분 선생님 29번 갈게요. 자, 29번. 아마도 오직 무슨 죽기도 어렵구나. 이러면 내가 뭐까지 생각하는 거야? 죽음까지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저번에 남시주동 박시봉방 1학기 때 배웠지? 이러면 중간고사 때 배웠을 때 그 사람도 뭐 생각했어? 죽음까지 생각을 했죠. 죽음까지 생각하니까 얘들아 어떤 순간까지 왔어 얘들아? 절망, 체념까지 하는 순간까지 온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죽기도 어렵다.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건 나의 얘들아 그 체념적인 순간까지 온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내가 시름과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체념을 했다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니 이리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살아가긴 너무 힘들구나. 자기 신세한탄을 설해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뭘 하려고 하냐면 청등을 돌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방에 있으면 방에 여러분 이렇게 등이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이렇게 등잔이 있으면 그 등잔을 돌려놓고 여러분 녹기금을 안아서 녹기금이라 금자가 무슨 금자야 얘들아? 검은고 가야금이라고 생각해줘도 돼. 그럼 화자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안고 병면아 한곡조 여러분 이게 노래야 노래 한곡조를 뭐 해보려고 시름을 쫓아서 섞었다니 시름을 쫓아내려고 악기 연주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 악기 연주하거나 드럼 치거나 하면 여러분 이거 기분 해소되거든 얘들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은 효과야. 그러면 화자의 그리움을 해소해주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네 이 녹기금이. 그러면 여러분 이 녹기금이 나의 그리움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다시 가보자. 소상야후 뱃소리가 섰도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우는 듯. 자, 여러분 선생님이 네모 박스 표시해 놓은 거는요 이 노래의 소리를 비유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비유법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이 비유법의 원관념이 뭐냐면 누구의 소리냐면 검은고의 소리야 얘들아. 검은고의 소리야. 검은고의 소리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소상야유의 합표천년에 뭐뭐가 뭐하는 듯 뭐뭐가 뭐하는 듯 형식 비슷하잖아. 여러분 무슨 편법도 써야 돼? 대구법도 사용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 저기 써놓은 거 보면 중국 소상강에 혹은 여러분 정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과 옛날에 있는 중국의 공간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뭘 쓰고 있냐면 고사. 그렇지. 고사를 인용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중국 여러분 그 소상강에 밤비가 내리면
떨어지는 그 밤빛 소리가 꼭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슬픈 애상감을 더 부각을 시키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화표천년 벼락이 울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정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고된 얘들아 그 수양을 통해서 신선이 됐어요. 근데 이 신선이 되고 나서 여러분 천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이 학으로 변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자기 고향에 간 거야. 자기 고향에 딱 가봤더니 여러분 자기 어머니 무덤, 자기 얘들아 가족들 무덤, 그리고 자기도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위에서 세월이 흘러가고 자기가 얘들아 자기가 이제 신선이 되기는 했지만 자기 가족들과 자기가 죽어서 이렇게 무덤이 된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쓸쓸해가지고 거기서 울었대요. 학이 울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울고 있는 모습을 얘도 울고 있는 것처럼 얘는 진짜 울음소리를 비유를 해주고 있으니까 둘 다 슬프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요 보조관념을 통해서 구슬프고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드러내주고 이거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무슨 분위기를 계속 만드냐면 이거 빈칸 안 만들어놨어요.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검은 고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가 애상적 분위기를 계속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또 위로 올릴게. 여러분 35번 가자. 자, 옥수. 여러분 섬섬옥수야. 섬섬옥수. 혹시 섬섬옥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쁜 손. 예쁜 손. 이 예쁜 손에서 타는 손솜씨가 옛날 소리가 있지만 그럼 여러분 옛날 소리가 남아있대. 그럼 여러분 남편과 함께 악기 연주를 하던 그 옛 솜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리에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소리는 변하지 않았어. 근데 다만 내 옆에 누구가 없을 뿐이야. 남편만 없을 뿐이야. 자, 그럼 다시 할게. 부용장이 적막하니. 근데 여러분 요거 3인국 얘들아 지금 시험 보면 아니지만 3인국에서도 나위가 적막하고 이러면 수막이 비어있다라는 표현 썼었거든. 그게 얘들아 뭘 나타냈었냐면 집이 적막하다라는 공간의 적막감을 표현을 했었지. 이러면 공간의 적막함을 선생님이 네 글자로 무슨 신세를 표현해주는 거라고 했어? 독수공방.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독수공방의 신세를 드러내주고 이게 얘들아 공간의 적막감이죠. 왜냐면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공간의 적막감을 독수공방 신세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게 누구에 들리겠니? 이러면 내가 아무리 악기를 옛날같이 그대로 연주해도 이걸 들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답이 정해졌으니까 서리법이네. 그러면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아까 선생님이 표시 하나 안 한 거 있었어. 여러분 여기 녹기금에 보면 화자의 그리움을 해소해주는 매개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리움을 해소해 주려고 녹기금을 연주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리움이 해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임의 부재를 더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성공해야 실패해요. 이건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움을 해소해주는 악기를 연주를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가 이 그리움이 너무 커져서 간장, 여러분 애간장 여기 내 내장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내장이 9번이나 끊어지고 굽이굽이 계속 끊어져 버렸구나. 9번이나 굽이쳐서 9번이나 끊어져 버렸구나. 근데 여러분 이 창자가 끊겨지면 창자가 잘리면 아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겠죠. 근데 그 아픈 정도의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창자가 끊어질까 얘들아? 아니겠지?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과장의 방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의 극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본사. 얘들아 여기까지가 본사야. 그럼 이제 38번부터가 여러분 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나는 차라리 잠이 들어서 꿈에서라도 님을 만나려고 하니. 그럼 여러분 꿈은 지금 3인국 송민국 계속 나왔었잖아. 여러분 꿈은 뭐 할 수 있는 곳이냐면 인과의 뭐를 만남을 그치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매개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이 꿈이라고 하는 공간은 긍정적 공간이야, 부정적 공간이야? 긍정적 공간이야. 그리고 이러면 선생님이 이 꿈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속성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일시적 공간이라고 했어요? 일시적, 그렇지? 이렇게야. 꿈에서라도 님을 만나려고 하니 바람에 지느니까 풀 속에 지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나의 잠을 계속 깨우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계속 내 잠을 깨우고 있대.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그럼 나를 뭐하고 있냐면 방해해주고 있는 애들인 거네. 그래서 여러분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화자가 이 대상들을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원망의 대상이고 선생님들 거꾸로 세모 표시해 놓은 애들이 얘들아 바로 장애물들이야. 방해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 손민국에 나온 여러분 그 간신을 의미하고 있는 구름과 안개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 얘들아. 그치? 이거는 정말 방해물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얘랑 똑같은 역할 하고 있는 거 손민국 근데 있어. 닭소리 하나 있었지. 지랄 맞은 개성. 여러분 개성 나왔었죠. 개성은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랑 여러분 개성은 똑같은 거야. 일단 손민국에 있는 개성. 자, 무슨 일 원수로 나의 잠을 깨우느냐?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 7서 1년에 한 번은 약속을 잃지 않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견우직녀가 있어. 견우직녀는 여러분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얘가 방해물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가 1년에 한 번 딱 만나는 날이 있죠. 그게 언제예요? 7월 7석에 여러분 까마귀하고 까치가 도와줘서 1년에 한 번 만난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만날 수가 있는 거네. 그런데 우리님 가신 후에 그러면 여러분 화자하고 여러분 임은 무슨 약수가 가려져 있길래 오거나 가거나 우리가 소식이 끊어져 있을까? 약수라고 하는 상상의 공간이거든 얘들아. 이 상상의 공간은요 여러분 가로폭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내가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가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아주 큰 상상의 강이야. 그러면 그 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소식이 끊겼대. 그럼 여러분 소식이 없다라는 건 1년에 한 번을 만나지도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견우직녀하고 화자와 임을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뭘 해주고 있는 거냐면 비교를 해버리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얘네들을 여러분 고사를 인용해서 비교법을 쓰고 있고요. 얘는 한 번을 만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만난다라고 하는 한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한탄이 서리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자기 신사 한탄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다가 딱 마지막 6줄 한 번 더 가자. 자, 여러분 그럼 나는 꿈에서 님을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어. 방해물들 때문에.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난간에 비껴서서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여러분 초로는 여러분 이슬을 얘기해요. 이슬. 모운 여러분 모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저녁 구름을 얘기하는데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해가 질 때 얘들아 구름 그게 지나갈 때. 그럼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슬과 구름이라고 하는 자연물의 밑줄 표시해놨잖아. 그 밑줄 표시해놓은 애들은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얘들아 뭘 드러내고 있냐면 슬픔을 드러내요. 시간이 얘들아 새벽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새벽부터 밤이 될 때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내 슬픔을 드러내고 분위기가 쓸쓸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다. 근데 얘네들은 이런 분위기를 더해주는 거지 여러분 뭐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야. 알겠지? 자,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는 더 서럽구나. 근데 여러분 새소리가 서럽게 울고 있대요. 근데 사실 서러움을 느끼고 얘들아 이렇게 애상감을 느껴야 되는 건 누구야? 나거든? 그러면 내가 서러운데 누가 서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서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감정을 여기다가 이입해놨네.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은 감정이입을 2번을 써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 2번째 새소리. 나의 서러움을 얘한테 이입을 시켜놨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사람이 수없다고 하지만 박명이다. 이 운명이 박한, 운명이 기구한 홍한 예쁜 얼굴이야. 예쁜 얼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럼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라고 하는 답에 얘는 이미 답이 정해졌지. 나 같은 사람 없다. 설이법. 그러면 자신의 신세 한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님 때문에 내가 살똥말똥하다. 그럼 여러분 님 때문에 내가 살듯 말듯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임에 대한 원망. 여러분 처음은 누구에 대한 원망만 했어 얘들아? 나에 대한 원망만 했지. 근데 이제 막상 보니까 이게 다 임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 규어가야. 그 뒷부분은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여러분 지문 읽었던 거에서 복습하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우리 공간 탈출을 가자 얘들아. 자 여러분 우리 현대극도 들어가고 전통극도 들어가니까 우선은 선생님이 현대극은 개념을 다 써놨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전통극이 가지고 있는 특징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현대극은 대사를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극, 우리나라 전통극 같은 경우는 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래도 부르고요, 춤도 춰요. 그래서 얘가 대사랑 노래랑 춤이랑 종합적인 예술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현대극은 무대 장치를 미리 준비하죠. 여러분 이렇게 담이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얘들아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잖아. 그런데 여러분 전통극은 그냥 내가 공연하는 자리가 그냥 공연 자리야. 무대 장치가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무대 장치를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 자, 현대극은 공연하는 무대가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극중의 장소랑 공연 장소가 달라요.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를 할 거야.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공연하는 장소는 한국이지만 여러분 공연에 나타나는 여러분 극중 장소는 이탈리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극이나 여러분 현대극 같은 경우는 극중 장소랑 공연 장소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전통극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공연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제주에 왔어. 그럼 제주에 왔으니까 내가 제주에 왔는데 공연 장소랑 얘들아 극중 장소를 일치시켜버리는 거야. 내가 봉평에 왔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는 공연하는 무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공연하는 곳이 그냥 무대이기 때문에 극중 장소랑 공연 장소가 일치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약간 유동적인 거죠.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 자, 그리고 현대극 같은 경우나 서양극이나 현대극은 관객이 대체로 그게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통극은 참여를 많이 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극 중에 있는 관객이나 악공에 여러분 적극적 참여. 이게 여러분 전통극이 갖고 있는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 자, 그 다음 현대극은 무대랑 객석이 너무 명확하게 딱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공연하는 사람하고 얘들 관객석하고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 되게 폐쇄적인 공간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전통극은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불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얘는 개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개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극은 로미오와 줄리엣 딱 생각하면 돼 얘들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발단적인 위기 절정 결말. 혹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 소설을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 이제 극 같은 경우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의 모습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이 연결이 돼요. 로미오가 얘들아 죽으니까 줄리엣도 따라 죽고,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니까 이런 인과관계가 무조건 들어가 있잖아. 유기적인 구성이라는 건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현대극은. 그런데 전통극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장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유기성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장면 이 엮인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다. 그치? 여러분 옴니버스는요. 여러 일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야 돼요. 일화가 여러 개. 근데 여러분 주인공은 달라요. 일화마다. 여러분 주인공이 다르니까 사건이 같을까 다를까? 사건도 다 다르겠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사건도 달라요. 근데 같은 게 있어요. 모든 일화가 주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주제가 모든 일화에 동일한 이런 구성을 이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옴니버스식 영화 옴니버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여러분 주인공과 사건은 다르지만 주제는 다 똑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봉산탈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총 7개의 과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여러분 7개의 과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 근데 여러분 주인공이 얘들아 어떤 거는 이렇게 양반이 주인공인 것도 있고 어떤 건 미알 할미가 주인공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 어떤 미알 할미가 주인공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타겟은이 주인공인 것도 있고 주인공이 다 달라. 주인공이 다르니까 당연히 사건도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제는 모두 똑같아요. 조선 후기 변혁의 시대. 이 시대상을 반영해서 시대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해. 그래서 여러분 변혁의 시대와 시대를 여러분 비판하고 있는 주제는 동일해. 그러면 이런 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현대극은 막과 장이라고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전통극하고 선생님 저기 몇 과장이라고 했어? 7과장이라고 했지. 그 전통극은 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과장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선생님이 얘들아 전통극의 특징은 여러분 본문까지 다 보고 나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우선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재담의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본문 들어가고 거기서 전통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기 2번에다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 재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재담은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야.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딱 일정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반복적인 구성이냐면 우리 여러분 영웅소설은 무슨 구성을 무조건 쓰지 얘들아? 영웅소설은 영의 1대1조 구성 쓴다고 선생님 얘기했었지. 그런 것처럼 이 작품에도 일정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총 7개의 단계인데요. 7개의 단계가 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담의 구조는 사실은 여러분 2번째 단계부터 6번째 단계까지만 대부분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이야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기 시작할 때 얘들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합주의가 되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들아 집중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집중시키는 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양반의 위험을 다 보여줘요. 양반이 어떻게 위험이 드러났는지. 양반이 위험을 보니까 얘들아 그게 아랫사람을 보기에는 아유 안 입고 온 거야. 그래서 말뚝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분 낮은 사람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양반들을. 비꼬는 거죠. 그래도 양반이 멍청하진 않은가 봐.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거는 머리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호통을 쳐요. 그래서 양반이 호통을 치고 그 호통 친 걸 바탕으로 여러분 이 재단 어떻게 하냐면 말뚝이가 변명을 해. 자기가 신분이 낮으니까 변명을 한번 해주고 그 변명을 믿은 양반은 안심을 해요. 양반이 안심을 한다. 그래서 양반이 안심하니까 여러분 지금 좀 얘들아 얘네들의 관계가 좀 괜찮아져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야. 그럼 이야기가 쉬부터 시작해서 춤까지의 과정이 이게 반복된다. 뭐 중간에 하나하나 정도는 없을 수는 있지만 이게 반복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의
자, 여러분 양반한테 함부로 대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반한테 함부로 대들면 여러분 신분 낮은 사람들을 양반은 얘네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럼 여러분 봐봐. 말뚝이가 조롱을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양반이 그걸 듣고 화를 냈다라는 건 이제 말뚝이가 큰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말뚝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갈등 양상을 딱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위험을 딱 보여줬던 갈등이 안 생겼는데 얘들아 조롱을 하니까 갈등이 조금 생겼어. 갈등 생겼는데 얘가 호통을 치니까 갈등이 최고조가 되고 얘가 변명하면서 갈등이 좀 완화가 돼요. 그러면서 양반이 안심하면 갈등이 다 해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갈등의 양상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갈등 양상이야. 갈등 양상이야. 그러면 여러분 제담의 구조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담의 구조는 다른 말로 갈등의 구조이기도 해요. 갈등의 구조이기도 하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만 나타날 게 아니라 5번이 등장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이 계속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순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반복적, 여러분 순환 혹은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러면 갈등 양상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뭘 드러내고 있냐면 이 양반 멍청한 놈 아니야 얘들아?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계속 자기가 조롱당하는지도 모르고 안심했다가 조롱당하면 화를 냈다가 안심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 양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는 여러분 제담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본문 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4쪽 갑시다. 자, 말뚝이. 여러분 이 말뚝이가 바로 풍자의 주체예요. 비판하는 주체야.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말뚝이에 뭘 드러내주고 있냐면 신분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들어간 거야. 자, 말뚝이의 신분은 여러분 우선은 채찍 들고 번거지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마부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부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데 여러분 마부는 당시 조선시대 때 얘들아 신분 계층이 어떤 계층이었냐면 천인이야. 천민. 근데 여러분 천민이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은 여러분 당시에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천민이라고 보기보다는 서민을 대표하는 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서민을 대표하는 계층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면서 등장을 한다. 양반 삼형제, 여러분 이 양반 삼형제가 바로 풍자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무능하고 무식했던 양반층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뚝이 뒤를 따라서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전잔을 피우지만 어색하게 춤을 추면서 등장해. 얘들아 왜 어색하냐면 양반이니까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럼 이런 부분이 얘들아 양반에 뭘 보여주고 있냐면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양반 삼형제 마디는 샌님이라고 부르고 둘째는 서방님이라고 부르고 끝에는 도련님이라고 부른다. 자,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그리고 도련님은 남색 회자에 복건을 썼다. 자, 이러면 관을 썼다라는 건 성인을 얘기하는 거야. 성년이 된 사람들은 머리에 관을 쓰거든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는 성년이에요. 성인이죠. 근데 이러면 복건은 뭐냐면 아직 여러분 한 성년이 되지 않은 한 1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을 여러분 머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띠를 두르고 모자처럼 길게 된
있는 그 복권을 써요. 그 복권을 쓰고 있는 건 아직 미성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내는 미성년이다. 자,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인데 이러면 언청이가 뭐냐면 여기 사람이 인중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인중이 있으면 인중 말고 여기에 태어날 때 살이 이렇게 접히면서 입술이 이렇게 되는 게 언청이라고 해. 지금은 얘들아 그냥 시술로 그냥 바로 애기 태어나자마자 시술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선이가 있거나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그러면 언청이가 얘는 두 줄이고요. 여러분 서방님은 언청이가 한 줄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약간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옛날 기준이니까 옛날에는 지금 외양에 뭐가 있냐면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뭔가 모자란 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양반들의 얘들아 외양을 묘사해주면서 그 양반들을 어떻게 하냐면 외모로 희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지금은 얘들아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지만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하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인물이라는 건 이들이 얘들아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물이라는 걸 외모를 통해서 뭐 해주는 거야? 암시해버리는 거야. 외모를 통해서 암시한다. 그 게다가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모두 다 양반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하나씩 부족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은 모두 다 양반의 신분을 알려주는 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알려주는 소재들이다. 자, 도련님은 대사는 없고요.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면서 방정맞게 군다. 여러분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 이거 실제로 보면 봉산탈출 실제로 보면요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 얘가 아직 어리잖아. 어린애가 얘들아 부채 하나만 딱 들고 얘들아 뭘 하냐면 형들 머리를 이러면서 등장해. 진짜 이렇게 등장하거든. 좀 무섭네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얘네가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거야. 해악성 만들고 희화가 되고 있는 거 알겠지? 양반이 얘들아 위험있게 등장하는 척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야? 희화되는 대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1번하고 2번은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 무슨 표시되어 있어요? 발로 표시되어 있죠? 이런 걸 무대 지시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무대 지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이야. 자, 여기가 제일 처음 부분이고, 자 이제 재담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지금 여러분 줄 하나씩 다 그어놨잖아. 줄 그어놓은 게 바로 재담이 끝나고 시작되는 부분들 다 표시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3번부터 6번까지가 재담 1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재담 1이 얘들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양반의 이름을 열거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얘가 재담 1. 재담 1은 양반 뜻풀이.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재담 7개의 단계 다 찾아보는 거야.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집중을 딱 시키죠. 그래서 음악과 춤이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 여러분 양반이 나온다고 얘들아 얘네들이 알려주는 거야. 이게 바로 양반의 위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담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유판서를 다 지낸 태로대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장량이라고 하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란 말이오. 그럼 여러분 여기가 양반을 놀리고 있는 거죠. 양반을 조롱하는 부분이야. 여러분 양반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이 아니라 얘는 개와 같은 양반이란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개장량이 여러분 개가죽. 그리고 여러분 개다리 소반이 뭐예요? 여러분 소반. 밥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밥상다리가 대부분 밥상다리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어떤 밥상다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밥상다리가 있어. 개 뒷다리처럼 생긴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양반을 뭐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개라고 비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말장난하고 완전 조롱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언어유희죠.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밑줄 그은 부분이 언어유희를 통해서 양반을 조롱해주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발음의 유사성이라고 얘기를 해. 양반 할 때 개잘양 양. 그 다음에 개다리 소반 반.
발음이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야, 이놈 뭐야? 감히 우리 보고 개라고 한다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부분이지. 그래도 멍청하진 않아. 여러분 지 몰리는 건 알아먹어. 그래서 여러분 호통을 친다. 아유,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노론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유판서를 다 지내고 태로제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사명제분이 나오신다 말았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자기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변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 변명도 그렇고 여러분 조롱하는 부분도 그렇고 계속 열거해서 제시해주고 있죠. 대상을 열거해서 여러분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세원이라고 했다네 라고 하면서 양반들이 안심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안심. 이 안심. 그러면서 여러분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춤을 추는 동안 여러분 양반은 안심하겠죠. 말뚝에도 아유 나도 안 온다고 잘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도련님은 계속 똑같이 계속 이러면서 면상 치는 거야. 면상 치는 행동은 여러분 인물을 양반을 어떻게 해주는 거라고? 희화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도령은 양반을 희화화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제담인.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담 2를 한번 갈게요. 제담 2 말뚝이 여러분 쉬하니까 얘들아 다시 이야기 시작하는 거지.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여러분 이때 양반은 진짜 얘들 아까 삼형제 양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관객들을 높여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냐면 관객들을 그게 참여를 시켜버리고 있네. 이게 선생님이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전통극 즉 탈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관객들을 능동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주는 거. 능동적 참여 유도. 관객들아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한번 잘 들어봐. 짤짤한 공방대로 잡수지 말고. 자 여러분 여기서 네모 표시 한번 해줘. 짤짤한 공방대. 여러분 이게 관객의 신분을 알려주는 단어거든요. 관객의 신분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있냐면 평민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자, 여러분 혹시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거기서 사극에서 여러분 양반들이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와. 근데 양반들이 담배를 필 때 담배를 어떻게 피냐면 이렇게 펴. 공방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담배가 진짜 긴 애들은 이 정도로 엄청 길어. 이게 길면 길수록 신분이 높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고, 여러분 평민들은요 이 긴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신분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담배를 펴야 되냐면 요런 담배 있지 얘들아. 파이프 같은 담배. 요렇게 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평민들은 담배를 요렇게 피는 거고 이들 사대부들은 이렇게 담배를 피는 거야. 이렇게 잡고. 그러면 여러분 길이에서 이미 얘네들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야. 짤짤한 공방대는 그러면 관객들이 대부분 평민들이구나. 이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평민들한테 너네 평민이지만 짧은 담배로 담배 피지 말고 저 담배 가게에 가서 돈이 없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 한 발가옥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우죽, 오동수복, 연면죽을. 근데 여러분 요게 다 무슨 담배냐면요 사대부들만 피는 담배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이거 표시해 놓은 게 사대부가 피는 담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사대부들이 피는 저 긴 담배를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 그거 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양반이 피고 있는 거를 여러분 누구 보고 피라고 하는 거예요? 평민들 보고 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양반들의 위험이 깎아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더더구나 뭐라고 하냐면 저 재령 나무리. 여러분 재령 나무리는 여러분 지명이에요. 지명. 저쪽 마을에 가면 거의 낚시 걸듯이 쭉 걸어놓고 한번 잡숴보십시오. 저쪽에 가서 이렇게 담배를 펴보라는 거야. 어떻게 담배를 피라고 하는 거냐면
낚시 걸듯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여러분 낚시 어떻게 하냐면 긴 여러분 이 낚싯대에다가 줄을 연결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찌에다가 누가 물게끔 만들어? 물고기가 물게끔 만들지. 근데 물고기가 얘 찌를 물려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뻐끔뻐끔 해가지고 얘들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 곰방대가 너무 얘들아 기니까 곰방대를 이렇게 걸어놓고 양반이 이렇게 뻐끔뻐끔 얘들아 누구처럼 물고기처럼 뻐끔뻐끔 하듯이 담배를 한번 피워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양반들이 얘들아 담뱃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담배 이렇게 피는 걸 여러분 뭐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물고기 같다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야?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관객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 부분은 여러분 양반의 위험이 있어 없어? 양반의 위험이 빠져있는 부분이야. 알겠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다음 부분 가세요. 자 뭐야? 여러분 뭐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호통 치는 부분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호통 친다. 호통이라고 딱 써줄 거고 이게 호통. 아유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양반들이 나오니까 담배 피우는 걸 멈추고 허나 수다를 그만하고 말했어. 여러분 양반들 지나갈 때요 진짜 평민들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 양반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고개 들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러면 고개 들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 서야 되니까 평민들이 이렇게 양반들이 오면 싫으니까 양반들이 안 다니는 길을 따로 만들었거든. 말들을 피해 다니는 이 길이라고 해서 서울에는 여러분 피막골이라고 하는 여러분 길도 있어.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피막골은 아주 좁은 골목으로 거기로 다니니까 얘들아 양반들 안 마주치는 그런 곳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오면 수다 멈추고 양반들이 오니까 담배 멈추라고 자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런 뭐 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네요. 응? 변명하니까 아유 수다를 멈추라고 얘기했구나. 안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제담 2번 부분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7번부터 여러분 10번까지가 제담 2번에 해당하고 이 제담은 담배와 헌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7번부터 여러분 10번까지가 제담 2.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부터는 여러분 제담 3번에 해당하고요. 제담 3번은 오음 육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오음 육률은 악기, 노래. 여보 악공들 내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시오. 여러분 이때는 악공을 뭐 하냐면 그게 또 참여를 시켜요. 그럼 악공들 그게 참여시킨다. 이게 전통극의 특징. 오음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를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장단의 종류가 되게 많지만 바가지 장단이라는 건 없거든. 양반들이 오니까 얘들아 좋은 악기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바가지 두드리고 얘들아 나뭇가지로 두드리라는 뜻이야.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조롱부터 시작해요. 여기도 위험이 없어요. 야 이놈 뭐야? 호통. 아유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용두의 금에 부엌장구 피해 젖대 한가락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아주 좋게 연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변명. 아유 건건들하게 치라고 했구나. 안심. 여러분 이렇게 구조 찾아낼 수 있을까 얘들아? 재단의 구조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재단 3번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오음육률 다음이 이제 글자놀이를 시작을 해요. 자 글자놀이도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글자놀이는 총 3개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여러분 글자놀이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양반들이 자신의 글자놀이를 보여주는 의도는 내가 이 정도로 글자놀이를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봤어. 자신의 허세를 보여주려고 한 거였거든.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의 허세, 자신들의 얘들아 양반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글자놀이를 하지만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무식함만 들통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무지와 무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무지와 무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글자놀이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15번부터 18번이 글자놀이 1. 그러면 여러분 이때 글자놀이는 시조를 넣는 것을 유의해요. 시조기. 자, 여기도 얘들아 글자놀이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시작해.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 데서 가만히 있기도 좀 그러니 우리 시조 한 수씩 읊어보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양반이니까 시조 한 수 읊어보세. 예, 허세. 자, 형님, 그거 좋은 말입니다. 시조를 읊는다. 반이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할 거다라면서 시조를 읊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반이나 늙었으니 다시 젊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 나이 드는 걸 슬퍼하는 노래야. 여러분 나이 들어서 슬퍼하는 걸 여러분 탈로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탈로가의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탈로가의 주제? 나이 드는 걸 슬퍼해. 인생 무상이야. 그럼 봐봐. 양반들은 저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얘들아 인생 무상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탈로가를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뚝이가 얘들아 노래를 부르는데 낙양성 신미여에 높고 낮은 저무덤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주풀이라고 하는 민요를 불러요. 근데 이 성주풀이의 주제도 뭐냐면 사람은 언젠간 죽고 없어진다. 사람은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 죽는다 라고 하는 인생무상을 다뤄. 그럼 보세요. 양반들이 부르는 시조나 여러분 평민이 부르는 여러분 저 민요나 주제 똑같잖아요? 내용도 사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비슷한 걸 왜 보여줬냐면 양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 평민들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양반의 수준이 평민과 유사함을 드러내서 이들의 무지함을 폭로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무지함을 폭로해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글자놀이 1번이 끝났으니까 글자놀이 2번도 가볼게. 자, 여러분 글자놀이 2번이에요. 여기서부터 글자놀이 2번. 자, 여러분 글자놀이 2번은 운자놀이를 해요. 자, 여러분 운자놀이가 뭐냐면 여러분 그 한자 음을 맞추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한자에 얘들아 약간 여러분 우리 랩할 때 라임 맞춘다고 하지. 이러면 그 라임 맞춘다는 게 비슷한 글자들을 계속 반복해서 운율 만들어내는 것처럼 운자놀이도 비슷한 글자를 사용해서 운율을 맞추는 노래를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한자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글을 짓는 실력도 사실 있어야 돼요. 자, 형님 우리 글 한 수 한번 지어보세. 그럼 형님 먼저 지어보시오. 그러면 동생이 한번 글자를 한번 내보시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자와 영자를 가지고서 글자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 그거 참 어렵다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게. 알록달록 울룩졸룩 작대산하니 황주평산 동선령이라. 자, 여러분 여기 운자가 들어가긴 했어요. 운자 어디 들어갔어요? 산, 령. 운자는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문학성이 없네. 그냥 단순한 지명을 뭐만 했어 얘들아? 열거만 해놓은 거야. 단순 지명을 열거해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한시를 지은 게 아니라 즉 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운자놀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얘들아 잘 지었다고 깔깔대면서 웃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이들의 무지함. 이걸 보여준다. 근데 동생이 또 한 번 더 지어 얘들아. 동생이 지은 것도 한번 봐보자. 다음 페이지. 형님 운자를 한번 내어보십시오. 그러면 총자랑 목자를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보세. 와, 그거 참 운자 벽자다. 이런 벽자는 뭐냐면 사전에 없는 글자. 사전에도 되게 힘든 글자다. 자, 한창 낑낑대다가 형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비축은 걸멀못이라. 자, 여러분 집신을 신으면요. 여러분 집신이 이렇게 신발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신이 빨리 헐어요.
집신도 얘들아 돈 주고 사야 되거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헝겊을 이렇게 대는 거야. 그럼 앞부분이 얘들아 덜 헐거든? 헝겊을 딱 내어놓으면 그걸 헝겊총이라고 해요. 집세기 헝겊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앞에 덧대는 헝겊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러분 우리 남학신이 뭐 하는 신발이야 얘들아? 남학신이 여러분 남학신이 얘들아 이렇게 비 올 때 신는 신발이잖아. 나무로 된 신발, 굽이 높은 신발. 그 남학신에 뒤축에 얘들아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거기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다 못을 하나 박아요. 그걸 거멀못이라고 해요. 그러면 남학신 뒤에 박는 못, 이건 한자가 아니네 얘들아. 다 한자가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의미 없는 그냥 일상어들을 나열을 해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일상어를 나열했다. 그럼 이것도 한시야 한시가 아니야? 한시가 아니야. X야. 그러니까 이들의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글자놀이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놀이 세 번째 갈 거야. 자, 29번부터 여러분 글자놀이 3번 파자놀이를 갈게요. 자, 여러분 파자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글자를 쪼갠 다음에 그 쪼갠 말을 가지고서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 유추하는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파자놀이의 하나의 예시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고려 말에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노래가 퍼지기 시작을 했어. 실제 퍼졌던 노래거든. 어떤 노래가 퍼졌냐면 18장 왕이다, 18장 왕이다, 이런 노래가 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들었는데 고려의 유신들이 그걸 딱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왜 충격을 받았냐면 18자를 여러분 한자로 그대로 해볼게요. 18, 여러분 8팔자, 자, 아들자가 뭐가 된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합치면 오양나물 리자가 되거든? 맞아 얘들아? 11, 8의 아들자자, 그치? 오양나물 리자가 이성계 할 때 성자예요. 그럼 이성계가 얘들아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얘들아 역성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걸 여러분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노래로 퍼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유신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그게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노래 글자를 쪼개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는 걸, 이걸 파자놀이라고 해요. 그럼 파자놀이를 하려면 글자를 되게 많이 알고 있어야겠지. 한자를 많이 알고 있어야겠지. 그거를 하겠다는 거야 얘네들이. 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번에는 파전 한번 해보세. 그럼 파전이니까 여러분 한자를 쪼개야 되거든. 그런데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뭐가 있니? 그러면 이건 글자가 아니야. 그럼 만약에 보자. 주둥이는 하얗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흰백자가 들어가고 주둥이 입구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몸뚱이 하면 몸신자 해가지고, 몸신자는 대부분 얘들아 우리가 달월자로 많이 썼거든. 그런 글자를 막 알록달록 색깔을 넣어가지고 어떤 글자를 만든 이런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전에도 없는 글자인데 그거 혹시 피마자 아닙니까? 그럼 피마자가 뭐냐면 아주까리라고 하는 새거든요. 근데 아주까리가 주둥이는 하얗고 색깔은 알록달록한 새예요. 그럼 이거는 한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단순 수수께끼를 만들어낸 거야. 이런 거지 얘들아. 나이가 젊었을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른이었을 땐 두 발로 기어다니고, 두 발로 기어다니고 두 발로 걷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세 발로 걷는 건 인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거야. 글자를 쪼개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파자놀이가 아니죠. 이들의 무식함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얘들아 동생이 아이고 동생 잘하네, 형이 아이고 잘하네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건 수준이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형님 나 한번 이제 한번 볼라, 내가 한번 그려볼라우. 자, 형님 불러보게. 논두렁에 살펴서 짚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글자가 들어갔다면 논두렁이라고 했으니까 뭐 받점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서 있다, 사람, 뭐 이런 글자가 합쳐져서 단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하다가 어렵네. 그거 논 주인 아니야? 논이다. 논의 주인이다. 논에 서 있잖아요. 논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논주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는 수수께끼를 계속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파자놀이는 하지 않고 수수께끼를 파자놀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형님 최고입니다. 잘합니다. 계속 칭찬을 하는 거죠. 이러는 동안에 취바리가 살짝 들어와서 한쪽 구석에 서 있다. 자, 여러분 새로운 등장인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로운 등장인물로 인해서 여러분 뭘 상징하게 되는 거냐면 이 취바리는 신은 상인계층을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 상인계층은 양반이에요? 중인계층이에요? 평민이에요? 중인계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중인이라고도 해요. 신은 중인계층이라고도 하고 상인계층이 등장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취바리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자. 37번. 이놈 말투가 얘 나랏돈 노랑돈 7푼 잘라먹은 놈 상통에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렁불렁 재미난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자, 여러분 이 취바리가 왜 얘들아 양반이 잡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랏돈을 훔쳤대요. 여러분 나랏돈을 훔치는 걸 횡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취바리의 제목은 나랏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거,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얼굴은 빨갛고 얼굴에 베리잔등처럼이라는 건 여러분 공보가 있는 것, 이걸 얘기를 해. 그래서 외양을 묘사해준다. 아니 그놈의 심이 무량대가 아주 세서 날리는 건 호랑이 같은데 샘님의 전령이 있지 않으면 잡아올는지 그냥 거저는 잡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 말은 얘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양반들의 전령이 필요하대요. 양반들은 양반의 권위가 있어서 양반의 전령이 있으면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반의 권위죠. 권위. 위험이에요. 그럼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반의 권위가 위험이 남아있었다라는 걸 전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양반이 무시당하고 양반이 업신 여겨지는 시대이기는 했어도 그래도 위험은 남아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라 이했다.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를 들고 치마에게 가서 당신 잡혔어. 어디 전령 한번 봐보자. 이러면 전령을 딱 본다. 이러면 그 다음 다시 할게. 다음 페이지 가자. 종이를 보더니 말뚝에게 끌려서 앞으로 온다. 그럼 여러분 치바리는 그대로 순순히 잡혀왔잖아요. 순순히 잡혀온 이유가 얘들아 누구 때문이라고? 양반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전령 때문.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치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해서 그놈 잡아들였어. 이놈 말투가 이게 무슨 냄새냐? 이놈이 피신해서 다녔기 때문에 양치를 못해서 그렇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사실 입냄새예요? 엉덩이 냄새예요? 엉덩이를 갖다 댔으니까 엉덩이 냄새 나겠지. 근데 여러분 입냄새라고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양반들한테 뭘 하고 있냐면 양반을 조롱하는 거야. 양반에 대한 조롱이야. 조롱. 그렇지. 양반을 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반을 놀리면서 여기서 여러분 해악성이 엄청 높아지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엉덩이를 얘들아 갖다 대고 있는데 얘들아 입냄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모가지를 잘라서 엉덩이 갖다 붙이래. 왜? 엉덩이 냄새만큼 지독한 입냄새라고 생각하니까 엉덩이 갖다 붙이래. 그러면 이 말은 재미를 위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얘들아 죄목을 낱낱이 얘들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목 잘라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 양반의 얘들아 비정함.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목을 낱낱이 얘들아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바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양반의 횡포죠. 양반이 얘들아 사람을 막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횡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걸 해악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쌤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시오. 시대가 돈이면 그만인데 여러분 돈이 최고인데 이놈을 잡아서 죽이면 뭐하겠어. 돈 몇백 냥 내라고 하고 그 돈을 우리 둘이 논아 쓰는 건 어떻소? 여러분 말뚝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을 얘들아 뭐 하려고 하고 있냐면 이 사람한테 얘들아 지금 횡령으로 잡아왔잖아. 이 사람한테 돈을 받고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조선 후기에 물질만능주의를 보여주고 있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물질만능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러분 물질만능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황금만능주의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여러분 금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질을 숭배한다. 그래서 배금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배금주의라고 하는 말에 배척한다라는 게 아니라 숭배하다 할 때 배자가 들어갔어. 자, 그리고 우리끼리 논아 쓰고 아유 샘님도 좋고 나도 돈이나 좀 벌면 좋지 않소. 샘님은 못 본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제가 잘 알아서 처리하고 갈 테니 그리 알고 계시오.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모두 다 퇴장을 해버린다. 이게 끝. 그러면 여러분 양반에 뭐가 잘 드러나냐면 양반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네요. 양반들이 부패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양반의 비리와 부패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줄 보셨으면 이제 전통극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딜 가냐면 여러분 8쪽을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이 전통극의 특징 1, 2, 3, 4 쭉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전통극은 아무래도 여러분 평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평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언어 유희, 열거, 익살, 과장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여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말투리가 어려운 말 되게 많이 써. 한자 많이 쓰고. 근데 오히려 이 양반들은 말을 좀 쉽게 비속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여러분 문체가 두 가지 문체가 나오는 거예요. 전화한 문체. 여러분 전화하다라는 건 어려운 문체. 우아하게 보이는 문체. 한자어를 많이 쓰는 것들. 여기에다가 비속한 문체도 사용을 해요.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문체가 들어가냐면 양반들의 보는 니즈를 얘들아 요구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평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각각의 얘들아 이 보는 관객들의 이러면 그 요구사항을 모두 다 만족해주는 말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중적인 언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중적인 언어 사용. 이중적인 언어 사용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할게. 여러분 세 번째는 이 글은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 이게 얘들아 너무 잘 드러나니까 그럼 여러분 봉건사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회가 오냐면 근대사회가 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근대적 여러분 시민 의식이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봉건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는 건 근대 사회에 대한 여러분 그 준비 같은 것들을 하는 시기, 인식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여러분 해악하고 풍자가 너무 잘 드러나. 해악하고 풍자가 잘 드러나니까 얘들아 어떤 미가 잘 드러나야지? 골개미. 그렇지. 골개미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 뒤로 가세요. 뒤로 가시고 10쪽에 가서 자 여러분 10쪽에 여러분 쉬하고 춤의 기능을 조금 더 한번 선생님 살펴볼 거야. 자 여러분 쉬는 이야기가 시작될 때 나타내주는 부분이지.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해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죠. 왜냐면 여러분 이제 딱 집중하는 분위기 만들고 그리고 다시 춤에서 대사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쉬의 기능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쉬는 그냥 일단 딱 집중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춤이 중요해요, 여러분. 춤은 여러분 재담을 구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투기와 양반의 일시적 갈등 해소가 너무 중요해. 근데 얘들아 왜 일시적이란 말을 써? 아까 재담이 계속 어떻게 된다고 했지? 순환되니까. 재담이 반복되니까 일시적으로만 갈등 해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양반의 어리석음을 강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춤이에요. 자, 그리고 전체 과정의 내용은 다를 수는 있어. 왜냐면 재단마다 내용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었잖아. 근데 마지막에 다 같이 춤을 추니까 내용이 통일성을 갖추는 거야. 내용을 통일시켜주고요. 근데 여러분 말뚝이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춤을 출 거냐면 저 양반 또 속았네 이러면서 춤을 출 거고 양반은 무슨 생각하면서 춤을 출까 얘들아? 말뚝이가 날 속인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춤을 출 거잖아.
이들이 같은 곳에 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얘들아? 아니죠. 이걸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신분이 낮은 사람과 신분이 높은 사람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소재다. 자 여러분 마지막 가명극까지만 딱 갈게. 10번 다음 페이지 10번. 자 여러분 지금 보는 이 봉산탈춤은 가면을 쓰고 추는 극이에요. 가면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뭘까? 가면은 비판을 하는데 얘들아 너무 특화된 애야. 그래서 여러분 풍자에 특화된 관리 양산이다. 왜 얘들아 풍자에 얘들아 특화가 되냐면 가면이라고 하는 애가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양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비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모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풍자하고 있는 여러분 주체, 말뚝이 같은 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쵸 얘들아 만약에 말뚝이가 얼굴을 다 까고 얘들아 비판을 했으면 얘 잡아갈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딱 가면을 씌우니까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숨기면서 아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를 갖는 거야. 자, 기능은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비판, 시대 비판을 하기 위한 여러분 가면극을 쓰는 거고 새로운 시대와 변혁에 대한 서민들의 사실 소망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비판해서 우리가 시대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조리한 봉건사회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주 얘들아 요 교재 가지고 오셔야 여러분 우리 내용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남용고는 여러분 우리 보강을 한번 할까? 자, 여러분 선택해. 6일, 7일 두 번 다 올래? 아니면 한 번에 3시간 할래? 6일 7일 학교도 안 가잖아? 6일 7일 와서 2시간 2시간씩 할래? 3시간 할래? 3시간 잤지? 3시간에서 좀 빨리 끝나면 빨리 해줄게. 그래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다 6월 6일에 이렇게 응? 자 6월 7일 이렇게 요거 3개 중에 하나. 응? 알겠지? 선생님 문제 다시 보내줄게. 요때 얘들아 요 교재도 가지고 오고 선생님 교재 다시 새로 줘서 6월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6월 모의고사를 할지 아니면 진도 얘들아 또 나온 걸로 할지